반갑습니다. 해커스 국제정학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좀 주십시오. 네. 오늘부터 이제 오늘 포함해서 4회로 재정학 입문 강의를 한번 펼쳐보려 합니다. 제가 이제 요거 촬영 직전에 여러분들 이제 생으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재정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한번 어떤 커리로 쭉 가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경제과 이제 1학년 가면요, 캘큘러스 경제수학과 경제학 개론을 1년에 걸쳐서 수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 때, 저희 모교, 지금은 이제 옛날에 이제 상경대가 저희 학교는 이제 경제, 경영, 응용 통계가 합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리돼서 경영은 별도로 경영대로 나갔지만 저희 때 학제가 굉장히 속된 표현으로 빡셌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전공 필수요. 전공 필수 과목이 뭐였냐면 미시, 통계학도 있고요. 그리고 회계도 회계원리 전공 필수였었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2학년 1학기 때 미시를 경제학을 배워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거시 경제학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때 재정학을 배우는 것이 일반적 커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정학이라는 과목은 일단 경제학의 기본적 베이스뿐만 아니라 미시, 거시가 튼튼하다는 전제 아래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이 뭐라고요? 재정학이거든요. 그리고 재정학의 영원한 바이블 교재가 대학교에서 서울대 이제 이중구 선생님 책이, 근데 그분이 미시 전공, 재정학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소 미시는 튼튼해야 배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재정학이에요. 재정학. 자,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회계사 쪽에서 저는 이제 경제학 강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무사 속에서 재정학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재정학 세무사를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편견을 간단 말이에요. 아니, 친구들한테 또 들어봤더니 재정학이 아까 말한 그런 커리로 진행되니까 엄청 경제 베이스가 튼튼치 못하면 재정학 절대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지레짐작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학문으로서의 재정학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세무사가 추구하는 재정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심지어 객관식이라서 솔직히 또 우리 2차 주관식 있는 과목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쫄 일이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요. 절대 쫄지 마세요. 그거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런데 이제 이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과목이냐면 한 번에 몰아쳐서 하기는 버거운 과목이에요. 용어가 낯설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 2차에 재정학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만 끝나다 보니까 혹 한 번에 몰아쳐서 그냥 몇 주 만에, 며칠 만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찔끔찔끔씩 뭐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될 과목이에요. 두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절대 쫄지 말자.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말씀을 듣고 왔는지 모르지만 강의해 보면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야, 재정학 어려운 건데? 뭐 이렇게요? 아니에요. 세무사 시험을 위한 재정학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별거 없어요. 진짜입니다. 자, 두 번째, 하지만 조금씩 계속 반복을 하지 않으면 뭐한다? 큰일 난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강의 한번 임해 볼 텐데, 우선 시강생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링으로 만들어서 직접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를 하나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강수강생 여러분들은 자료실에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돼요. 자, 우리 칠판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정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이 뭔가요? 그리고 판서는요, 오른쪽 이쪽에 하십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펼치면으로 1페이지 있고 요거 그대로 있죠? 오른쪽에, 제가 그걸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좀 판서를 많이 강조해요. 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서는 꼭 좀 하셨으면 좋겠고, 1페이지는 그대로 두시고 2페이지, 오른쪽 2페이지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펼치면으로.
펼치면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판사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재정이 뭔가요? 사실 아까 얘기했는데 행정학에서 재정 얘기 나오지 않나? 재정. 재정은 나라 살림살이에요. 나라 살림살이. 그러면 나라 살림살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 학문 뭐라고요? 재정학입니다. 그러면 나라 살림을 하려면 먼저 정부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약자 T를 써볼게요. 요건 뭐의 약자일까요? 다음 미루어 짐작컨대 텍스. 세금이요. 조세.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 내라. 기분 나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선 세금 없으면 살림살이 할 수가 없어요. 돈. 자, 그런데 그 돈을 주 재원으로 해서 뭔가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약자 한번 써볼게요. 이제 늘 만나게 되는 약자입니다.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는 단어인데 G. 뭐의 약자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정부라는 영어 단어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T는 조세, G는 정부 지출이란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재정학 공부하실 때 제가 G를 쓰면 뭐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정부 지출. 정부 지출. 그래서 요걸 뺀 거, 요거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살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 이걸 뭐 하자? 쓰자. 요걸 관련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뭐다? 바로 재정학입니다. 재정학.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게 하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학교에서 커리를 따라갈 때는 어느 학교나 1학년 때 경제 수학 그리고 경제학 개론 1학기 2학기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1학기 때 미시, 2학기 때 거시, 3학년 1학기 때 재정학을 배워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재정학을 함에 있어서는 어쨌든 경제학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하거든요. 자, 우리 경제학은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미시, 그 다음에 거시, 그리고 국제경제가 그것입니다. 아마 다른 학문은 제가 장담하지만 이렇게 안 될 텐데 경제는요 각 파트를 한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미시경제학 뭘 배우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시경제학 뭘 배우는 걸까요? 혹시 미시 좁게 보는 거? 그런 식의 이제 의미는 맞기도 하지만 경제학에선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미시는 뭐냐? 이거입니다. 시장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미시경제학이에요. 시장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제 시장 원리가 뭐냐를 또 배우겠죠. 자, 그러면 미시의 반대말이 거시인데 그럼 거시는 뭘 배우는 학문일까요? 거시는 뭘 크게 보는 거예요? 그거 말장난이죠. 뭘 배우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표현 익숙할 거예요, 사실은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누가 개입하지 않겠어? 시장 니네가 알아서 해. 누구 개입이요? 정부 개입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뭔가 정책을 내놓겠다를 배우는 게 뭐라고요? 거시입니다. 그러니까 거시는 정부 개입을 배우는 것이 거시입니다. 거시. 자, 요약합시다. 미시 뭐 배워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원리를 배운다. 거시는요 정부 정책을 배운다.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 정부가 왜 개입을 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자, 국방 누가요? 군인 아저씨. 치안 누가요? 경찰관 아저씨.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 하자.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혹시 들어는 보셨어요? 아담 스미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개입하지 마. 국방 치안 이거 제외하고는 우리한테 뭘 줘? 자유를 줘. 뭐 이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정확하게 거시경제학에서 큰 줄기를 차지하게 됐느냐? 얘가 다 잘하는데 얘 개입이 필요할까요? 얘가 했더니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개입이 필요할 거예요. 후자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넘어오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냐? 요 시장이 뭐를 보일 때요? 실패. 요 시장 경제가 실패를 보일 때, 누가 좀 개입해서 좀 풀자? 정부가 개입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미시와 거시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자, 다시요. 미시경제학 뭐 배운 거라고요? 시장. 그러면 정부는요? 거시는요? 정부 개입 배우는 겁니다. 왜 갑자기 정부 개입이 필요하냐? 얘가 뭐 할 때요? 잘못했을 때 메꿔줘야지. 자, 그런데 요즘에 우리 이제 세무사 쪽에서도 환율 메커니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하긴 해야 되거든요. 배울 겁니다, 저한테. 자, 국제경제학도 아주 중요한 영역이 됐어요. 국제경제학. 여러분들, 이거 우리 그냥 편하게 회계사다, 세무사다 그거 말고요. 그냥 편하게 일반 경제학이다라고 할 때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누군가가, 저는 주저없이 두 개라고 해요. 자, 금리 들어보셨죠? 이자율이요. 지금 미국에서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준, 연방준비위원회. 대한민국이 어디에 해당되는 곳입니까?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요. 연준이 맨날 뭐 한대요? 옛날 기준금리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금리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가요, 좀 전에 말한 환율. 금리와 환율이 경제 다예요, 사실은요. 자, 장담하지만 여러분들이 세무사를 빨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펼치기 위해서 반드시 그때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금리 공부하고 환율 공부예요. 금리 환율 모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 정확하게는 이제 무역, 나라 간 무역과 좀 전에 말한 금리랑 환율 등의 국제 금융 영역을 공부하는 것이 이게 국제 경제의 주 테마입니다. 주 테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래 학부에서는 1학년 개론, 2학년 미시, 그 다음에 거시, 그리고 배운 다음에 그리고 3학년 올라가면서 재정학과 국제경제를 별도로 배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다 하고 하는 게 재정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 말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학문으로 하면 되게 어려운 과목인데 재정학, 세무사 시험을 위한 재정학은 별거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기본적 베이스는 있어야 되겠기에 인문 강좌는 재정학에선 너무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 당장 여러분들은 지금 학부에서 주 전공이 경제가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용어가 낯설거든요. 처음 듣거든요. 그렇게 만나봐야죠. 근데 좀 전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뭐라 했습니까? 실제 시험은 뭐 하지 않는다? 어렵지 않다.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뜻이 아니라요, 자체가 별거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런 베이스 아래 누가 나온 거다? 재정학. 자, 그런데 요 세 개 경제학 영역 중에요, 거의 90% 이상이 세계 중에 바로 누구 영역이요? 미시 영역이 누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재정학을 차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시장 실패까지 이게 거의 대부분이 재정학 영향을 줘요. 최근에는 거시경제 일부와 심지어 국제경제도 찔끔찔끔씩 나오고 있어요. 요번 우리 입문 파트에서 이런 내용도 제가 다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학은 뭐다? 나라 살림살이 관련된 학문으로서 세금과 정부 지출 관련 공부하는 학문이다. 원래는 미시, 거시 다 배우고 나서 배워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세무사를 위한 재정학은 별거 없다. 쫄지 말자. 단지 미시란 시장, 거시는 정부 개입, 국제는 무역과 금융을 배우는 것인데 이 중에 재정학, 미시 파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요것만 잘 잡으셔도 되는데 최근에 요쪽과 요쪽도 찔끔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입문해서 어느 정도는 다뤄 드릴 겁니다. 자, 저는요, 어떤 강의를 하던
제가 경제학 강의, 재정학 강의를 함에 있어서 맨 첫 시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목차 순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특정 학문, 처음 보는 학문을 내가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뭐 하나요? 목차 보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목차가 그냥 나온 겁니까? 아니거든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차를 우리가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그 과목을 뭐 하는 겁니까? 반 이상은 정복을 한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과 연결되면서 자, 우리 교재 재정학 연습이라는 저의 주 교재에 목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런 거구나. 무슨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재정학은 경제학의 기반이 필요한데 그 중에 미시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미시는 요거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재정학에도 요 두 개 목차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어요. 어느 교수님이 교재도요 1편은요 전부 다 시장경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2편은 시장 실패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 실패 내용이. 자, 제가 지금 주 목차를 한번 소개합니다. 자, 시장경제 1편, 시장 실패 뭐요? 2편. 우리 외부성, 공공재, 공공선택 다 배웁니다. 이런 것들이 2편에서 다뤄질 내용인데 요 두 개가 원래는 어느 영역인데? 미시 영역인데 재밌는 것은 재정학은 제 첫 번째 목차를 차지해요. 왜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시 것이 배우고 뭘 배운다고 그랬습니까? 재정학. 그러니까 당연히 미시 때 배운 것이 재정학 처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재나 1편은 시장경제, 2편은 시장 실패 관련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제가 짧게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시장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시장경제는 뭘 배우는 거냐? 자, 정확하게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공부를 하겠지만 이겁니다. 효율성이요. 제가 한번 이런 물음 던질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무슨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 연락 없이 늦었어. 어떨까요? 화나지.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내 물건을 뺏어간 것도 하나는 일이지만 내 시간을 모아하기 때문에 뺏어간 거잖아요. 그죠? 아니, 늦으면 늦는다고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교통이 막히거나 교통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 연락 없이 사전에 공지 없이 나를 기다리게 한다? 그거 되게 하는 일이에요. 누구라도. 그죠? 저 사람이 무슨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그런 거는 나이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농경사회라서 이런 어떤 그 전통적 관습이 있어요. 좀 넉넉하고 풍성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시골에 가보면,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저희 이제 돌아가신 친할머님 같은 경우 보면은 늘 요리를 갈 때마다 뭐합니까? 풍성하게 많이 해주세요. 막 넘치게 막 하는 거죠. 왜? 정이 넘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가을 추수기 때 추수해서 막 동네 사람 나눠주고 막 그러지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경제학은요, 그거 싫어요. 경제학의 시장경제는 필요하면 그 필요한 양만큼씩만 생산, 그래서 소비하는 걸 원해요. 이걸 뭐라 하느냐? 효율성이라고 불러요. 효율성. 그러니까 우리와는 사실 경제학이 약간 뭡니까? 우리나라 민족과는 약간 좀 괴리가 있어요. 원래 딱딱딱 맞아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여유가 있고 뭔가 남고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학은 아니에요. 경제학은 딱 맞아야 돼요. 딱 맞아야 돼요.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넘치는 것도 뭐라 합니까? 그것도 비효율이라고 그래요. 경제학에서는요. 따라서 우리는 가장 필요한 걸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메커니즘을 배우는 게 뭐라고요? 시장경제예요. 그래서 시장경제는 머릿속에 어떤 글자가 자리매김하면 좋으냐면 뭐를 배우는 거다? 효율성. 그래서 효율성을 굳이 정의 내려봐라 이겁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양만큼씩 딱딱딱 뭐 하는 겁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모자라다도 문제지만 남는 것도 문제입니다. 남는 것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패하는 게 뭐라고요? 시장 실패예요. 그러면 시장 실패는 한 단어로 뭐 할까요? 모자라거나 남는 걸 말해요. 이걸 모두 뭐라 합니까?
비효율성. 비효율성. 그래서 이걸 비효율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서 풀자는 겁니까? 정부가.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목차 구성에 있어서 미시경제학이 90% 이상을 재정학에 다 포함되는데, 미시경제학은 시장을 배우는 거다. 시장은 뭐다? 효율성 배우는 거다. 근데 이게 실패했다? 뭐다? 비효율성이다. 그래서 누가 개입? 정부 개입. 이걸 배우는 게 뭐라고요? 거시. 그래서 일단은 1편은 시장경제 효율성, 2편은 시장 실패 비효율성을 배웁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목차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재정학은 뭐와 뭐를 배우는 거였습니까? 세금하고 정부 지출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잠시 세금은 너무 중요해서 잠시 보류하고요. 정부 지출을 좀 따볼게요. 제가 세 번째 큰 목차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보통 정부 지출 영역인데 흔히 공공지출이다 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세 번째 목차입니다. 세 번째 목차. 자, 이 공공지출에 공공경비라는 게 있고요. 자, 여러분들 혹시 예타 분석이라고 신문에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 예비 타당성 분석이요. 가령 정부가 이쪽에 뭘 깔아요? 철도를 깔겠대요. 도로를 깔겠대요. 근데 과연 그것이 돈을 이만큼 투입했는데 과연 성과 효과가 있는지 미리 뭐 해봅니까? 타당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예타 분석이죠. 근데 그게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거에서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그런 영역으로 배운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바로 G와 관련된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재정학은 지금 제가 4번, 5번, 6번의 목차를 써드리겠지만 들어보시면 결국 두 개 중에 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얘라는 거를. 뭐냐? 세금과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자, 잠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 제가 이걸 꼭 넣느냐? 공부 세팅이라고 제가 놨죠. 이게 경제학, 재정학이 참 예민해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정립 안 하시고 달라들면은 중간에 실패하거나 산으로 가거나 그래요. 그럼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얘기 많이 해드려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경제학이 국사 스토리 꿰뚫듯이 듣자마자 이해되고 그런 과목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식하고 외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해를 해야 외우죠, 막 이렇게 해요. 자,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이름을 물론 처음에 외울 수도 있겠지만 친구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어요. 그럼 그 이름이 쟤는 왜 이름이 저 모양이야?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 친구 이름은 그 친구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이름이잖아요. 어찌 보면 본인과의 관계도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그 이름을 우리 뭐 할 뿐입니까? 그냥 부를 뿐이에요, 여러분들. 아닌가요? 음미합니까? 막 씹어먹듯이 음미한 다음에 분석하고 그러나 이름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부를 뿐이에요. 맞죠? 근데 웃긴 게 있어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덧 그 이름과 그 친구가 매치가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요.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재정학 공부를 그렇게 하세요.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제발 어떤 처음 나온 개념이 있으면 친구 이름 부르듯이 뭐 하자? 그냥 불러주자. 그냥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뭐 하려 들어요? 이해하려 들어요. 이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전공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운 전공을 여러분들이 나한테 강의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운 그 전공 과목의 개념을 처음부터 막 이해하려 들면 어떨까요? 아마 답답할 거예요. 진짜 그렇죠. 저 30년 이상 강의했습니다. 경제학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5급 행시라고 하죠. 행정고시부터 먼저 강의했었습니다. 많이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경력 중에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력은 EBS 강의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학원 강사인데 수능 당일날 제가 실시간 해설 강의도 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사회문화였어요. 경제가 전공이지만. 학원 강사는 최초예요, 제가. 나름 정말 많이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경제 어려워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듣자마자 물론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쳤다 손 치더라도 듣자마자 이해한다? 그거는 안 돼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전략상 어떻게 하자? 친구 이름처럼 뭐 하자? 접하자.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칠판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설마 나한테 조교와 칠판 쟤 미쳤나? 이럴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 맞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거 왜요? 저를 믿어보세요. 제가 칠판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주저없이 이렇게 부를게요. py분의 px래요. 왜?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 이름이라니까. 나중에 보세요. 재정학의 1번 순위 이거예요. py, px. 예산선 기울기라고 해서 최고의 개념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냥 친구 이름처럼 뭐예요? 막 자꾸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문에서 들어오자마자 칠판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칠판 보자마자 뭡니까? 하이, 반갑다, 친구인데 그 친구 이름 뭐라고요? py분의 px. 이것만으로 합격은 기간이 반 이상 줄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친구 이름처럼 뭐 해주세요? 불러주세요. 특히 어려운 개념이 나올수록. 자, 이렇게 자꾸 부르면요 희한한 일이 생겨요. 친구, 되게 좋은 친구 만나서 즐겁게 지내면 그 친구의 애로사항을 듣다 보면 서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진심을 이해할 수 있죠. 진짜예요. 제가 꼭 부탁드려요. 친구 이름처럼 해달라. 제가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매번 그 짓을 많이 해요. 우리 학원 이제 순례를 좀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파트에 딱 보자마자, 자, 우리 칠판 보자마자 이제 뭐로 외쳐요? py분의 px. 장담할게요. 이거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반 이상 시간 절약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게 빨라져요.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조세 전가라는 단어와 귀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보자마자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제 쟤와 내가 뭐 해야 돼? 친해져야 될 친구야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제발 전가가 뭐야? 귀착이 뭐야? 따지기보다 우선은 자꾸 반복해서 내 걸 만들어줘야 돼요. 친해져야 됩니다. 바로 4편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 5편에서 또 뭘 배우느냐? 이제 초과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산 문제 그래프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초과부담. 만나보는 거예요. 지금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적 과세. 이걸 몇 단원에서 배운다고요? 5편. 자, 이제 6단원은요. 사실 우리 조세 종류를 물론 저도 해주지만 이거 웃긴 게 다른 쪽 강의할 때보다 우리 세무사 쪽에서 재정학 강의할 때 좀 편한 부분 이유는 여러분 주로 뭘 배워요? 세법에서 다 배워요. 그래서 사실 저쪽은 6편은 저는 좀 편해져요. 그래서 물론 저도 분명히 개별 차원의 조세를 언급은 해드리지만 얘보다 중요한 건 바로 얘예요. 경제가 참 웃긴 게 있습니다. 경제는 늘 이걸 물어요. 경제학적 효과, 경제적 효과.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6편의 요 파트가 이겁니다. 자, 우리 뭘 배운다고요? 경제적 효과, 조세. 자, 그럼 벌써 모두 7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보세요. 미시경제학의 핵심인 시장과 시장 실패를 1편과 2편에서 배우고, 자, 정부 지출 관련 3편에서 배우고, 나머지 반 이상 4편, 5편, 6편 모두 누구 관련 이야기냐? 조세, 세금 관련 이야기를 배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학이란 한 단어로 뭐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조세, 세금. 근데
한 가지 추가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재정학 세무사 시험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얘는 안 중요해, 사실은. 그런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의미가 없어요. 왜? 다 나와요, 골고루. 워낙 오랜 기간 출제하다 보니까 안 낸 파트가 없어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7편까지 골고루 시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7편도 무시 못할 중요 영역이 되고 있어요. 보통 제가 이거는 기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편과 2편은 미시경제학, 그 다음에 3편은 정부지출 관련 이야기, 4편, 5편, 6편은 세금 이야기. 근데 이거와 직접적 관련 없지만 재정학에서 다루고 있는 4가지 또 영역이 있어요. 다 시험 잘 나옵니다. 그 4영역이 뭐냐? 사실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금을 걷는 거, 이거 통해서 뭘 정부가 좀 할까요? 물론 도로도 깔고 여러 가지 일도 하겠죠? 특히 이런 일도 있어요. 생활 무능력자한테 뭐 할 수도 있습니까? 도와줄 수도 있잖아. 그죠? 경제 크게 아픈 손 2마리가 있습니다. 경제 아픈 손. 첫 번째 아픈 손, 바로 이거예요. 빈부격차 문제예요. 그래서 소득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 이야기가 사실은 기타 파트이긴 하지만 재정학에서 무시 못할 중요 영역입니다. 소득 분배 이야기. 어려워요, 사실은. 중요하기도 하고. 이왕 말 끊어놨으니까 두 번째도 언급을 좀 할게요. 우리 경제학이 아픈 손 2번째. 여러분들,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세무사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인생 끝입니까? 합격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쩌면 또 시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70, 80년대에는 어쨌든 보릿고개에 넘어가서 경제가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뒀다고 한다면 지금은요, 빈부격차도 해결하면서 지속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또 문제거든요. 지속성장. 이건 이제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 배우는 경제학에서 다룬 거고요. 재정학은 그건 배우진 않습니다. 단지 요게 중요할 뿐이에요. 그 다음,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엔비디아 들어보셨죠? 이 AI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엄청 뜨고 있어요. 전기 요금이 엄청 든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엄청 수요가 많다는 거, 그쪽이.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한전 계속 적자인 거 아시죠? 그죠? 요금을 좀 올려야 되는데 또 그러다가는 서민들의 정말 큰 고통을 줄 수 있을까 봐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게 뭐라고요? 공공요금 영역이에요. 재정학에서 다룹니다. 공공요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 4분 정도는 어쨌든 그래도 경제학 재정학을 공부하는 한 그래도 좀 친숙하게 다가와야 될 사람 이름입니다. 자, 경제학자 4분은 그냥 바이블이에요. 최소한의 기억을 하실 분들입니다. 첫 번째, 아마 들어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누구요?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 그 다음, 여러분들, 이분이 실제로요, 원래 영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추방당할 위험에 처한 적도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찰리 채플린은 아실 텐데, 찰리 채플린이 실제 15년을 미국에서 추방된 거 아십니까? 그분이 코미디언이자 뭐였습니까? 영화 감독이었잖아요. 우리 다 아시는 마더던 타임즈 영화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옵니까? 맨날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하잖아. 그래서 밥 먹다가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병폐를 막 지어가다 보니까 너 혹시 레드 공산주의 아니냐? 그거 실제 추방당해요. 누가요? 찰리 채플린이. 근데 이분도 그랬었어요. 이분은 이걸 강조하신 분이에요. 시장 경제를. 근데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좀 개입해서 풀자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풀네임은요, 존 메이나드 케인즈. 보통 케인즈 경제학을 많이 알죠. 그분이 너 자꾸 정부 개입 강조하는 거 보니까 너 빨갱이 아니야?
그런 오해를 사신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 나는 아니다. 실제 맞습니다. 그분 부르주아지 절대 빨갱이 아니에요. 왜 정부 개입을 강조했느냐? 냅두면 중요한 시장 경제가 뭐 할까봐, 무너질까봐 일부를 좀 도와주자, 그런 차원에서 정부 개입을 강조한 분이 누구라고요? 케인즈. 어쨌든 이런 분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어요. 최근에 재정학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영역이 거시 중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냐? 자, 들어보십시오.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정부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부가 뭘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근데 정부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았는데 세금을 또 걷어요? 안 되잖아. 그럼 어떡할까요? 근데 케인즈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아무리 경기 안 좋아도 시중에 돈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그럼 그 사람한테 왜 돈을 좀 빌려오라고? 나라가. 여러분들 혹시 차용증 들어보셨나? 차용증? 돈 빌리고 써주는 증서잖아요. 그럼 나라가 돈을 빌리고 써주는 증서, 이걸 국채 또는 공채라고 그래요. 이걸 처음으로 창안했다 누구요? 케인즈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일단 돈을 꿔서 뭐 하자? 뭔가 쓰자. 이게 이제 케인즈 경제학인데 그 내용이 최근에 재정학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국공채 관련 이야기를 공부합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창안하신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반대했지만 아마 아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국공채 제일 많이 발행한 나라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배워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거 배우는 게 또 재정학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왕 했으니까 우리 내분 경제학은 간단히만 소개할게요. 그 다음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분이 계세요. 대단합니다. 이 밀턴 프리드먼. 이분과 관련된 이야기도 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최근에 물가 상승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처방을 내리고 있는 그 맥과 같이 가는 게 이제 이분 이야기예요. 일단 나중에 이제 찔끔하면 뭐 재정학에선 직접적 시험은 안 나오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분이 계시다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요분은 좀 언급을 할 거예요. 나중에요. 루카스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루카스. 이분도 우리 나중에 이제 언급을 해 드릴 텐데 이분이 왜 유명하게 됐느냐? 드디어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탔어요. 그래서 학림원에서 발표합니다. 자, 올해 노벨 경제학 수상자. 자, 바로 누구다? 루카스 교수다. 근데 부제로 이런 얘기를 공고합니다. 단, 여러분들 노벨상 타면 막대한 뭘 받습니까? 상금. 근데 이래요. 상금의 반은 엑스와이프, 전 와이프한테 준다.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상금을 왜 전 와이프한테 줘? 뭐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게 되신 분 네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전부 다 소개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네 분 정도는 앞으로 수업 중에 관련 이야기 나오면 해드릴게요. 재밌어요. 알아두시면 또 흥미있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기타 세 번째 주제고요. 최근에는 우리도 이제 지방자치제가 상당수 기간이 이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얘도 별도로 시험 문제 꼭 냅니다. 지방 재정 관련 문제예요. 지방 재정. 사실은 기타 주제로 네 가지 주제를 써드렸지만 최근은 다 잘 나오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주로 어느 파티야 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다 골고루 나와요.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답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정학. 자, 뭐 배우는 학문이에요? 세금과 정부 지출 배우는 학문이다. 자, 경제학의 베이스가 필요한데 미시경제학이 한 90% 이상을 재정학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엔 거시와 국제도 일부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전체적 목차에서 한번 정리해보면 우선 미시경제학의 시장경제와 시장의 실패,
그리고 정부 지출 관련 이야기, 그 다음에 세금 이야기, 마지막 기타 주제 이야기. 하지만 딱 한 단어 잡아라. 재정학. 뭐 배우는 학문이라고요? 조세. 그래서 왼쪽에 제가 드린 교재의 왼쪽에 자, 뭐 있습니까? 조세. 재정학은 세금 배우는 학문이에요. 세금 배우는 학문이다. 우리 교재 모두 7편을 한번 뭐 해봤습니까? 순회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분명히 아까 뭐라 했습니까? 친구 이름 부르듯이 뭐 해달라? 자꾸 불러달라. 자, 또 하나 강조합니다. 요거 뭐요? 칠판이 아닙니다. 이제 뭐요? PY분의 PX. 뭔지 모르겠지만 애정을 가지시면 되게 좋아요. PY분의 PX. 자,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전에 그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재정학은 분명히 뭔데 미시와 거시와 국제에 도움이 필요한데 주로 이제 미시가 많이 영향을 준다. 자, 우리 미시는 시장 보는 거, 거시는 정부 개입, 국제는 무역과 금융이다. 한번 물어볼게요. 시장 경제는 뭘 주로 다루느냐, 여러분들? 장사치들이 손해보고 장사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장사꾼도 뭐를 추구하나요? 이윤이라는 걸 추구해요. 이거 배우는 게 시장경제예요. 근데 재정학에서 다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지금 제가 혹시 앞에 있었던 이 목차하고 차이점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재정학을 서술식으로 정리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세 배우는 거. 그러면 재정학을 수리적으로 배우면 뭐 배우는 걸까요? 라고 물으면 미시경제학의 자, 여러분들 미시는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장경제 배우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수학적 지식을 배워요. 거의. 그래서 그 수학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분. 그래서 사실 경제학의 미시는 대부분 수학적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오늘 해드릴 거예요. 그 중에 뭐요? 미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저는 미분 미자도 모르는데 제가 알아요. 왜 아느냐? 하도 강의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저 웬만하면 강의할 때 문제 풀 때도 미분 언급도 안 해요. 못 알아들어요. 제 식으로 할게요. 뒷페이지에 이미 해놨어요. 들어보시면 끝이에요. 오늘 끝낼 겁니다. 2교시에. 그래서 일단 수학적으로 재정학은 뭐 배우는 학문이다? 미시의 미분 배우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서술식으로 정의한다면 뭘 배우는 건데? 조세. 수리적으로 얘기한다면 뭘 배우는 거다? 미분 배우는 거다. 미분 배우는 거다. 오늘 해드립니다. 오늘 해드릴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 경제학, 재정학은 참 희한한 것이요. 서술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수리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경제학, 재정학에서 그래프입니다. 그림을 못 그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세 번째로 뭘 한다? 그래프식 공부를 제가 언급할 겁니다. 요거 하기 전에 주의점 또 하나 해드릴게요. 공부 세팅에서 수리식에서 꼭 명심할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관식 공부하러 왔습니까? 객관식 공부하러 왔습니까? 객관식. 그러면 제가 대부분은 내가 증명합니다. 대부분은.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지 마. 증명하지 마, 제발. 그렇게 시간이 많나 보지? 증명에 날 새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자꾸 증명하러 들려요. 그럼 학문해야지. 그렇잖아. 만약 그 증명이 객관식 재정학 시험 공부를 해서 필요하다면 100번, 1000번은 여러분도 증명해야 되겠지만 안 그렇거든요. 근데 자꾸 증명하러 들어요. 오래가요. 수험생활이. 그러지 마세요. 어느 정도로 암기도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근해 공식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제가 장담하지만 담당 수학 선생님이 근해 공식 증명 한번 해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증명 안 합니다. 그냥 공식 외워서 뭐예요? 풀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본인이 다 증명하러 들어. 왜 그러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느 정도는 제가 암기시키면 암기하시면 돼요. 굳이 뭐로 그렇게.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할까봐 나는 상당수는 증명해줘요. 근데 한번 들어보고 그렇구나 넘어가면 돼. 공식 외우는 게 좀 필요합니다. 뭐가 더 필요해요? 반복이 더 중요할 뿐이에요. 수리적으로. 자, 이제 그래프 얘기합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이 그래프 진짜 중요해요. 제가 그래프를 정복시키기 위해서 색깔펜 4개를 활용해요. 되게 중요해요. 아마 다음 주 이제 인문특강 두 번째 시간 때 색깔펜 4개의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해 보니까 그냥 그러나 금방 까먹어요. 근데 색깔펜 이용해서 하니까 너무너무 효과적이에요. 저는 아예 공식 색깔이 있어요. 첫 번째 흰색, 두 번째 저는 노란색, 세 번째 녹색, 마지막 제일 중요한 네 번째 핑크. 파랑색은요 잘 안 보여서 빼요. 이건 저는 쓰질 않습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네 색깔을 이용해요. 여러분들도 네 색깔을 여러분들이 지정하세요. 그건 나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나는 요 색깔 이용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원하는 색깔, 뭐 연필, 펜 쓸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해. 해두시면 굉장히 집중도가 살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직접 제발 좀 그린 연습 좀 해봐라. 색깔 네 색깔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늘어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앞쪽 설명과 다른 게 뭐예요? 딱 봤더니 얘예요. 요 세 개에 대한 그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완전 경쟁, 뭐 독점, 조세와 보조금, 뭐 외부 효과 다 처음 듣는 단어인데 자, 요 얘기만 드릴게요. 다 배웁니다. 요 세 개 중에도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뭐냐? 조세와 보조금 관련 그래프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리 맛보기 한번 할게요. 오늘 나눠드린 교재 뒤에 가시면 쪽수 7쪽을 좀 봐주십시오. 7쪽 거기 그래프 있죠? 그거 다 그릴 거예요. 다 할 거예요. 그거 재밌어요 굉장히. 자, 그럼 묻겠습니다. 조세와 보조금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 그래 조세가 중요하다는 거 아까 얘기해서 들었는데 보조금이 지금 조세랑 같은 라인에 있는데 이거 왜 그렇죠? 라고 질문한 친구가 가끔 있어요. 자, 이건 이해입니다. 이건 이해하는 거예요. 뭐냐? 보조금을 정부가 막 뿌릴 때요, 그 보조금을 땅 파서 주는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져요? 아니에요. 뭐 걷어서 뿌립니까? 세금이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어떤 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조세와. 이런 걸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절대 보조금은 누구랑 메커니즘이 유사하다고요? 조세와. 왜 그렇죠? 세금 걷어서 뿌리는 거니까. 원천은 조세에 있는 거예요. 그래프식에서도 뭐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까? 세금이 중요한 거구나. 그죠? 자, 제가 지금부터 1교시 지금까지 뭐 했는지 이렇게 압축 요약을 제가 해볼게요. 자, 보십시오. 재정학은 조세 관련 공부를 하는 학문으로서 자, 미시의 미분을 활용하여 자, 조세와 보조금 관련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완성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 색깔펜 넣은 이 부분이 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거 다 합니다. 자, 뭐 배운다고요? 조세. 뭐 해야 됩니까? 미분. 그죠? 그래프는요, 역시 조세와 보조금. 다 한 거예요. 항상 재정학 공부를 하실 때는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그 밑에 있는 페이지네요. 그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집중적으로 이제 미시 얘기를 좀 할 텐데, 자, 보십시오. 미시에 딱 봤더니 어떤 내용 나와 있냐면, 미시는 좀 전에 시장 배운다고 그랬는데 시장을 구성하는 경제 주체 누구 있겠습니까? 소비자도 있고요, 생산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균형과 후생 경제 뭐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미시 경제학은 정확하게 5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5파트로. 자, 그 중에 요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요 부분이. 근데 재정학의 시작은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첫 시작입니다. 목차에. 그러니까 결국은 미시경제학 안 배우면은 재정학이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번 입문 때 제가 다뤄드릴 겁니다. 자, 쪽수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제 3쪽 오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3쪽을 오시게 되면 맨 위에 이런 목차가 쭉 나열되어 있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 뭐 배우느냐? 자,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시는 미분 배우는 건데 미시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 요거는 이쪽에 쓰시면 되고요. 이제 4쪽에는 제가 지금 별도로 판서하는 거 써보시면 돼요. 자, 4쪽에 판서하십시오. 참고로 어떤 거와 관련 내용이냐면 요거 관련 내용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미시경제학을 배운다. 미시는 시장의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다. 시장은 무슨 극대화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단지 미시를 배우기 위해서는 뭐가 수단이라고요? 미분이 수단이다. 그래서 미시는 시장 공부해야 되고요. 미분 공부해야 되고요. 이윤 극대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 마무리 겸해서 시장 관련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교시 때 미분과 이윤 극대화 관련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참고로 저는 요거는 꼭 당부를 드리는 건데 수업이 우리는 절대 시간 4시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4시간을 3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의하다 보면요. 4시간을 4교시로 끊으면 쉬는 시간 한 번 더 생기는 바람에 이게 흐름이 좀 많이 깨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생연상 계신다고 한다면 뭐 우리 다 큰 성인이시니까 알아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단지 저는 저 시계를 보시게 되면 대략 지금 우리 그 2시에 시작했으니까 한 3시 10분 15분 정도에 한 타임 쉬어요. 그리고 이제 좀 쉬고 다시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3교시를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참작하도록 하시고요. 자, 일단 우리 3개가 미분의 핵심 내용인데 뭘 배우겠다? 시장론을 배우겠다. 이걸 알아야 재정학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재정학 막 수업하다가 야 독점적 경쟁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게 뭐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해보자.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어두시고 요걸 배우는 겁니다. 요 틀을 배우는 건데 좀 더 상세히 설명을 써드릴 거예요.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자, 칠판을 좀 보시면요. 우선 시장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 경쟁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불완전 경쟁도 있습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완전 경쟁은 도대체 왜 완전 경쟁이냐? 참 신기한 것이 뭔가 경쟁을 한대잖아요. 경쟁을. 근데 완전 경쟁 뭘까요? 모든 조건이 동일해요. 모든 게 동일한 상태에서 경쟁하는 게 완전 경쟁이에요. 놀랍죠? 심지어요. 물건의 품질조차도 어떻습니까? 동질이에요. 아니 이게 납득이 돼요? 아니 뭔가 경쟁을 하려면 본인만의 신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다 똑같다니까? 심지어 품질도 같아요. 근데 경쟁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완전 경쟁이에요. 그럼 묻겠습니다. 도대체 뭐로 경쟁을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똑같은 이 분필이 있어요. 품질 다 똑같아요. 자, 이걸 많이 팔려면 일단 소비자한테 뭐라고 꼬드겨야 많이 팔 수 있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 동일한 조건이야. 그럼 뭘 해야 그나마 내 물건을 사갈까? 값을 뭐예요? 다운. 그잖아. 그래서 완전 경쟁은 모든 게 동질인 상태에서 무한 가격 뭐요? 다운 경쟁을 하는 시장이 뭐라 부른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한다. 한번 물어볼까요? 현실에 이런 시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 경제학은 참 재미난 것이
기준은 세워놔야 뭐 할까요? 비교하지. 그런 차원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제학은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기준 차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완전 경쟁을. 자, 그럼 묻겠습니다. 무한 가격 다운 경쟁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더 이상 떨어뜨릴 수 없을 상태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태. 못 버티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같은 물건이라면 같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없는 시장. 이게 바로 완전 경쟁인데 이걸 그 유명한 한자 성어로 말합니다. 일물 일가의 법칙이 특징인 시장입니다. 일물일가 뭘까요? 동일한 물건이라면 값도 몇 개다? 한 개다.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재정학 수업 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본 수업 들어갈 때 갑자기 자, 우리 완전 경쟁 일물일가 오케이? 뭔 소리야? 이러면 안 됩니다. 또 물론 그때도 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완전 경쟁의 가장 중요한 특징 뭐다? 일물일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건 아직 이해 안 돼요. 아직 이해 안 되는데 제가 써드리면서 향후에 저게 저런 거구나 이해시켜 드릴게요. 지금은 이해 안 됩니다. 미리 말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완전 경쟁은 이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약이 딱딱딱 나눠지다 보니 모자람이나 남는 게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걸 그 유명한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거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효자.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게 하는 메커니즘이 뭐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럼 아까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장은 무슨 성 공부한다고 그랬습니까? 효율성. 모자람도 남는 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길게 늘리면 뭐가 된다고요? 효율적 자원 배분. 그러니까 요 시장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우리 경제학 재정학에선 무슨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완전 경쟁 시장. 이게 효자. 좋잖아요. 효자. 불효자 말고 효자.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불완전 경쟁은 뭐냐? 반대말이에요. 근데 종류가 있습니다. 설마 이 단어를 처음 듣는 분은 없을 거예요. 독점 시장이 있습니다. 독점 시장. 그 다음 과점 시장이라는 친구가 또 있어요. 과점 시장 또 있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완전 경쟁은요, 경쟁을 하려면 뭐 당연한 논리적 규결이지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명이요, 한 개요, 아니면 다수요? 다수.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도 경쟁이니까 얘도 기업 개수가 몇 개입니까? 다수입니다. 다수입니다. 자, 그러면 독점은요? 홀로 독이잖아. 몇 개요? 한 개. 사례 들어볼까요? 아까 완전 경쟁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례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어요. 완전 경쟁은. 독점은요? 민간 기업은 규제받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우리 혹시 공기업 들어보셨죠? 나라가 운영하는 기업이요. 누구야? 한전. 한전은 뭡니까? 완벽한 독점이에요. 독점.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과점과 독경. 저는 이제 독경이라고 많이 해요. 독점적 경쟁입니다. 자, 과점 뭘까요? 자, 요거 이제 사례를 좀 드려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점은요, 첫 번째, 제가 처음 경제학 공부할 때는요, 제철소가요, 포철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포항제철이요. 한 개였어요. 지금 포스코로 민영화됐죠? 근데 지금은 제철소가 포철, 포스코 한 개입니까? 또 있습니까? 또 있어요. 현대제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철소 분명히 뭡니까? 과점입니다. 과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녀시대 유나가 논문에 나와요. 소녀시대 유나가 첫 데뷔했을 때 저 아직도 기억나요. KBS 8시 30분 오후 1일 드라마 주인공으로 데뷔했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 데뷔한 드라마 앞에 광고가 붙었는데 이 광고가 나왔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정유사 중에 우리나라 모두 4개 있습니다. 자, 정유사 외우는 건 시험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뭐뭐 있나요? 정유사. S오일. 또요. 현대오일뱅크. 또요. SK이노베이션. 또요. GS칼텍스. 4개예요. 그 중에 유나가 S오일 광고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광고하는 이 기름이 좋은 기름이다 라고 광고를 해요. 자, 분명히 정유사 대한민국에 몇 개 있다고요? 4개 있습니다. 4개. 그러면 2개냐? 4개냐? 이건 안 물어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가전 3사라고 했었는데 누구입니까? LG, 삼성, 옛날에 대우라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없죠. 2개죠.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경제에서는 그냥 소수의 개수를 보인다? 과점이라고 불러요. 과점이라 불러요. 자, 그런데 과점의 본질 특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점의 본질 특징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과점은, 자, 제가 요거는 이제 옛날에는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막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니에요 막 그랬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갤럭시 삼성 걸 썼어요. 이유는 저희 집 아파트 앞에 삼성 수리센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샀어요. 저는 만족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초창기 아이폰 이뻤어요. 사이즈도 작고. 저는 사실 아이폰보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전자제품 보자마자 뿅 갔던 게 있어요. 솔직히요. 혹시 애플사 TV 보신 분, 초창기 때. 저희 세대는요, 브라운관이라고 뒤에 이게 불뚝 튀어나와 있는 TV였었어요. 근데 제가 봤거든요. 완전 보석 상자야, TV가. 열면 뭐야? 모니터가 나오는 거야. 와, 너무 이쁜 거야. 어째 성능 무슨 필요 있어? 이쁜데. 진짜로. 그래, 나 사실 아이폰 사고 싶었는데 아까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삼성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묻겠습니다. 우리 딸은, 제 딸 하나 있는데 우리 딸은 아이폰 써요. 근데 최근의 아이폰 사이즈나 삼성 갤럭시 사이즈는 내가 볼 때 그게 그거던데? 모양도 내 눈에는 비슷해.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다고 우리 아이폰 매니아한테 혼났어요. 지금 절대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이거 왜 그렇죠? 딱 보니까 유사해져 가요. 아이폰도 삼성 갤럭시의 장점을 따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삼성 갤럭시도 아이폰의 장점을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이걸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상호 의존성이라고 불러요. 이거 중요합니다. 상호 의존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본질 특징이지, 뭐라 부른다? 과점이라고 불러요. 과점. 그러면서 아마 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텐데, 짜고 치는 고스톱 들어보셨어요? 뭐요? 담합. 그죠? 만약에 과점 기업 2개가 있어. 오너가 만나. 야, 우리 앞으로 가격 다운 경쟁 그런 거 하지 말자. 너와 나만 딱 합의 보면 되는 건데 뭐하러 그러니? 그죠? 그거 뭐합니까? 담합이라고 하죠? 이런 걸 뭐라 하느냐? 전략적 행위라고 불러요. 전략적 행위. 요런 걸 본질 특징으로 하는 시장이 누구라고요? 불안정 경쟁 중에 누구요? 과점입니다. 과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누가 남았습니까? 독점적 경쟁이 남았어요. 역시 사례가 제일 좋아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제 딸 어릴 때, 여러분들 애 키울 때 항상 거쳐가야 될 한 가지 어려운 관문이 있습니다. 애들 성장해 가면서 뭐 빠집니까? 이 빠지잖아. 그럼 이제 뭐 이와에서 단 거 먹다 보면 막 썩고 난리가 나는 바람에 어딜 꼭 가야 됩니까? 치과를. 이게 난제예요. 부부끼리 미뤄요. 네가 가 막 이렇게 뭐 합니다.
근데 그 치과는요, 지금 없어졌어요. 옛날 그 삼풍백화점, 지금 삼풍아파트 맞은편 쪽에 치과 있었는데 너무 유명했어요. 거기는 애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지네들이 간다고 하는. 진짜로요. 저도 신기해서 제 쉬는 날 제 딸 데리고 한번 갔는데 내가 애기라면 당연히 좋아하겠더라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딱 들어가면 애들이 다 알아요. 딱 가면은 위에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애니메이션이 돌아요. 만화가 다 5분 분량이야. 그래서 딱 지가 올라가요. 조그만 애들이 막 산 타듯이 올라가요. 이 이제 세트에 딱 올라간 다음에 보는 거잖아. 1편 5분 만에 끝나. 그럼 그 다음에 옮겨가. 마지막 누가까지 와야 돼? 의사,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까지 와. 지가 오는 거야 이렇게. 딱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엔 몰랐는데 사탕 같은 걸 물어줘요. 나는 왜 사탕을 주나? 그게 아니라 뭐 그 목에 치료 같은 걸 해주는 그런 그런 유형의 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먹고 이제 침 질질 흘리면서 의사 선생님 위에 이제 앉는 거야. 위에 이제 눕는 거야. 그 이제 위쪽에 이제 마지막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악당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해요. 야, 네가, 치과 선생님이 말합니다. 네가 울면 우리 주인공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도 뭘 해야 돼? 참아야 돼. 안 울어요, 애들이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료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 근데 최소한 이건 인정해요. 애들이 땡깡은 안 부려요. 진짜 편해.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해서 애 키울 때 그거 힘들어요. 징징 짜고 뭐 치과 막 그러면, 근데 너무 편한 거야 이게. 자, 대한민국의 치과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수없이 많습니까? 수없이 많죠? 그런데 그런 곳은요, 흔치 않거든요. 그죠? 뭔가 독점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독점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무수히 많은데, 다수입니다. 무수히 많은데 뭔가 다른 쪽과 차별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의 본질 특징은요, 상품 차별화에 있어요. 뭔가 달라. 여러분들, 이거는 뭐 제가 해커스 소속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저희 모기업은 분명히 아시겠지만 어학원이죠. 그죠? 해커스 어학원이란 말이에요. 해커스 어학원의 가장 중요한 장점, 특징 중에 하나가 스터디예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비에, 데스크 로비 쪽에 이런 책상이 있고 애들이 와서 서로 스터디하고 또 강사님들이 스터디 도와주고, 그건 뭡니까? 다른 어학원과의 뭡니까? 차별점이거든요. 이게 상품 차별화예요. 상품 차별화. 이게 그런 시장이 뭐라고요? 독점적 경쟁 시장. 또 하나 사례할까요? 지금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SBS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세차 달인을 제가 2007년인가 8년인가 본 것 같아요. 너무 내리에 강력하게 남아있어서 지금도 기억나요. 경기도 안성 말고 안산이요. 안산. 너무 세차를 잘해요. 보통 주유소 갔을 때 일정액 이상 주유하면 뭘 해줍니까? 무료 세차.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작진이 걔네들 항상 미션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질더라고. 요 크기보다 더 작아요. 진짜로요. 더 작은 걸 쭉 세워두는 거야. 싹 세워두는 거야. 처음에는 안대를 풀게 해서 보게 해요. 안대를 딱 끼게.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야? 호스 뿌려서 이걸 뭐 해야 돼? 떨어뜨려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사이사이에 물이 튀기면 안 돼. 진짜 백발백중이에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게 방송에 나가는 뒤에, 며칠 뒤에 신문에 진짜 났었어요.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쪽 가서 뭐 하겠다고요? 주유받겠다고 줄을 쭉 서는 거야. 경기도까지 가서. 진짜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주유소가 한두 개입니까? 수없이 많습니까? 수없이 많잖아. 근데 왜 그쪽 가는 거야? 뭔가 독특한 차별화가 되어 있어. 세차 누가 있어? 달인이 있어. 여러분들 지금도요, 맛집 줄 서면서 먹잖아요. 왜? 맛있대잖아. 뭔가 있대잖아. 뭔가 차별화되어 있잖아요. 이게 독점적 경쟁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뭐 해줄 수 있다?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게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독점적 경쟁의 특징입니다. 독점적 경쟁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 정리하면 마무리가 될 텐데, 이거 여러분들 이 미시적 기반인 시장론은 알고 계셔야 수업 때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재정학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지금 요 정도 선에서 기억해 두셔야 써먹지 수업 중에 또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기본 베이스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완전 경쟁은 뭐다? 동질로 무한 가격 다운 경쟁에서 일물일가를 통해 효자를 이루는 것이 완전 경쟁이다. 그러면 불완전 경쟁은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등이 있는데 이걸 묶어서 한번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경제학 자체만이 아니라 재정학도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일물일가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일물일가의 반대말. 일물일가는 동일한 물건이면 값이 몇 개다? 한 개. 같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말. 같은 물건인데 값이 달라요. 혹시 옛날에 현대가 폰이라는 초창기 모델로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미국 수출품은 좀 비쌀까요? 쌀까요? 쌌거든요. 왜요? 미국 사람들이 볼 때 동양의 조그만 나라가, 자기네 나라 원조 왔던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것도 신기한 일인데 값이 생각보다 비싸다면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니 뭐 해야 될까? 싸게라도 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뭐야? 달라. 이걸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재정학에서 이겁니다. 요 용어는 가격 차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물일가의 반대말 뭐라고요? 가격 차별.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인데 값이 뭐야? 달라. 여러분들 왜 학원마다 얼리버드요, 조기 등록하면 수강료 뭐 해줍니까? 깎아줘요. 이것도 가격 차별입니다. 혹시 조기 등록했으니까 너는 맨 뒤에서 싸게 수강 응시했으니까 뒤에 앉아 이럽니까? 아니거든요. 똑같이 수강해요. 근데 값이 뭡니까? 싸잖아요. 이게 가격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별은 독점만이 아니라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강력할 뿐입니까? 독점이. 그럼 묻겠습니다. 자, 효자의 반대말이 있어요. 가격 차별을 통해서 요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일물일가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양이 딱딱딱 배분되는 걸 효자라 한다면, 자, 남거나 모자라게 배분되는 거 효자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아까 언뜻 언급했는데 비효율적 자원 배분. 저는 이걸 비자라고 할게요. 요게 이루어지는 게 독점 등 불안정 경쟁 시장의 특징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재정학, 경제학 구분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자, 그 다음 요거 하나만 더 해드리면 이제 마무리 될 수 있어요. 독점은 경쟁할까요? 아니, 혼자인데 무슨 경쟁을 해? 안 해요. 완경은요, 가격 다운 경쟁하고요. 그러면 과점이나 독점적 경쟁은 경쟁할까요? 합니다. 경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 경쟁, 이건 다운하는 경쟁이죠. 또 하나는 비가격 경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가격 이외 걸로 뭐한다? 경쟁한다. 그러면 가격 이외로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이쁘면 안 사요, 우리 소비자들이요. 디자인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는 최근에 대한민국 기업가 중에 제 생각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정의선 우리 현대자동차, 제일 저는 박수치고 싶어요. 진짜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전기차 정말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뭐 진짜 뛰어난 차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저는 그 신차 발표하는데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로봇이요.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러면서 기아차를 지금 엄청 또 위에 띄워올리게 했잖아요. 혁신 정말 짱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진짜 뭐 다른 기업가들도 뭐 다 잘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현대 정의선 회장님이 정말 대단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진짜로요. 그래서 디자인에 목숨 걸었잖아, 현대가요.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 그러면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디자인을 접목시키니까 최근에 현대나 기아차 보면 디자인 되게 이쁘잖아요. 경쟁력 짱입니다. 그게 뭐예요? 상품 차별화예요. 또 있습니다. 이제는 품절료가 꽤 오래전에 됐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자, 위에 천장 좀 봐주세요. 이건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에어컨 원래 누구 짱이에요? LG가 짱 아닌가요? 저는 삼성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제대로 해야지. LG가 일단 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광고하면서 싹쓸이 했습니다. 삼성 쪽으로. 누굽니까? 김연아. 그렇잖아요. 광고도 어마무시한 뭐라고요? 비가격 경쟁이 하나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웅진코웨이라고, 코웨이 지금 이제 그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이 웅진코웨이가 진짜 렌탈 서비스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냈죠. 엄청납니다. 이게 판매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비가격 경쟁이라고 그래요. 자, 답해 보세요. 요 두 가지를, 자, 과점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근데 제가 가격 경쟁에 대해서 과점은 세모 평점을 줄 겁니다. 왜? 쟤는 아까 담합 등을 통해서 가격 경쟁 잘 안 해요. 서로 합의 봐버리니까. 세모. 그 다음 제가 주유소를 사례 들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몰다가 주유소 가다 보면 앞에 편말에 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주유소는 리터당 얼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싸다 이거지. 하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지 큰 차이는 아니에요. 이쪽도 세모 평점을 줄게요. 그럼 둘 다 무슨 경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둘 다 비가격 경쟁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묻겠습니다. 요 세 개 중에 요 세 개를 비가격 경쟁을 과점과 독경 중에 누가 이 비가격 경쟁을 치열하게 할까요? 엄청나게 무섭게 할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볼게요. 광고만 사례 들어볼게요. 학원은 전형적인 독점적 경쟁 시장의 사례입니다. 학원의 광고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과점 시장,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전 세계에서 누구와 누구 싸웁니까? 삼성과 애플. 광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누가 나와요? 이쪽에 많아요. 그죠? 그 다음 기술 혁신, 디자인 누가 엄청나게 잘합니까? 과점 쪽이에요. 그래서 이 비가격 경쟁은 누가 더 치열하게 한다? 과점이 치열하게 합니다. 과점이 치열하게 해요. 자, 이제 저는 늘 강의를 함에 있어서 요약 정리를 굉장히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를 마무리한 거잖아요. 자, 머릿속에 이거는 외워도 이거 잘 써먹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미시 기본이지만 재정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공부한 걸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물어요. 자, 답해 보세요. 야, 기업 개수가 다수니? yes 그랬습니다. 근데 다수가 누구 있습니까? 왕경만입니까? 독경도 있습니까? 독경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또 다시 묻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독경은요 항상 차별화해야 되기 때문에 동질을 제공한다고요? 이질을 제공한다고요? 이질. 다른 거예요. 아니, 학원이 무수히 많지만 모든 학원이 동질의 품질로 강의합니까? 아니잖아. 이질. 따라서 동질이냐를 물었을 때 요거 답이 yes로 나온 건 유일하게 누구라고요? 다수인데 동질. 누구요? 왕경. 동질은 왕경이다. 그러면
이거를 부정을 합니다. 노야. 동질이 아니라는 거야. 다수는 맞는데 동질이 아니야. 뭐야? 이질. 누구요? 독경.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다수에 대해서 노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묻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소수냐? 자, 이거에 대해서 yes와 no를 했을 때 답을 한번 달아보자. 자, 소수 yes 누굽니까? 과죠? 과죠. 그러면 답해보세요. 다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야. 누구야? 한계라는 거지. 독점. 자, 그럼 지금부터 마무리입니다. 이 모든 시장 중에 유일하게 효자는 누굽니까? 완경. 이것만이 효율적 자원 배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미시를 빠르게 보려고 하는데 미시 세 영역입니다. 시장과 미분과 이윤극대화인데 우선 시장론 이렇게 쭉 정리할 때 이건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서 결론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날 보세요. 항상 밀렸으면 정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재정학 칠판 보십시오. 뭐 배우는 거라 했었습니까? 자, 봅시다. 뭐요? 조세. 두 번째, 미분 공부한다. 세 번째, 조세와 보정 관련 그래프를 공부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미시를 공부함에 있어서 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요. 시장, 미분, 이윤극대화를 공부할 텐데 그 중에 뭐까지 배웠습니까? 시장, 미시에서. 이건 암기입니다. 이건 암기해야 돼요. 어디 가서 완경이라고 문제 안 냅니다. 다음 중 일물 일가의 속성을 보이는 시장 관련 이야기 이렇게 냅니다. 그럼 누구 얘기야? 완경. 다른 말로 효율적 자원 배분을 보인다. 누굽니까? 완경. 반대말 뭐요? 가격 차별과 뭐요? 비자.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자, 우리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할 수 있지만 재밌어요. 미분합니다. 제 식의 미분을 전개해 드릴 테니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요거 하셔야 계산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예, 쉬었다가 합니다.